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연준의 FOMC 정례 회의가 열립니다.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그간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와 대장동 의혹에 정부 주도 개발 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개발에 대해 강한 의지를 펴고 있어 시장의 외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뭉칫돈이 안전자산으로 돌아오는 영머니무브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위에 출석해 SK 실트론 지분 취득 과정에서 생긴 사익 편취 논란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공정위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공정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중 자금이 자산 시장을 떠나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역머니무브 현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중에 풀린 돈은 3,550조 원.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대출 억제책과 금리 인상이 반영돼 증가폭이 멈칫했지만 예적금을 중심으로 통화량이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시장에 집어넣으면 통화에 안 잡히거든요. 그거를 처분하고 예금에다 넣으면 통화로 잡히죠. 그런 게 10월부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중의 돈은 계속 넘쳐나고 있지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역머니무브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11월 추가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 하반기 들어 주식 거래대금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시장에선 단기가 1년 이하인 단기채나 월별 배당과 환율 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국 고배당 ETF와 같은 다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단기채들 위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죠. 어차피 내년에 금리 인상 될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3개월짜리 지금 A3 등급 기준으로 좀 후반 정도 되는 단기채들 사면은 3개월 후에는 또 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또 3%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수요는 좀 많으세요. 자산 시장의 주변 자금이 계속 돌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자금 이동 현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쏟아낸 매물은 4조 원이 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주요국 긴축에 대한 우려 탓에 손실을 감내하며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공교롭게도 주요 대형주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원 넘게 내답한 삼성전자. 평균 매도 단가는 7만 5,900여 원입니다. 연초 9만 원 후반대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지난 10월 초 6만 원대까지 밀리다가 최근 반등에 나서자 그간 자금이 물려있던 상황을 벗어나고자 부랴부랴 현금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우려 확대와 글로벌 주요국들의 긴축 경계감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대규모 매도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평균 매수 단가는 8만 910원. 개인 투자자 상당수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감내하고 손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들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률은 6.14%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물을 쏟아낸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1,600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평균 매도 단가는 20만 6,801원으로 평균 매수 단가 23만 5,569원을 감안할 경우 12.2%의 손실을 확정하고 손절에 나선 셈입니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매매 패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을 적용한다고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던지고 안정적인 어떤 투자 패턴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종목들을 더 많이 팔고 있다.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 공세에 나선 이들 종목들 상당수는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이 속속 물량을 받아가며 오히려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8%, 현대차는 7%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기록 중이며 SK하이닉스와 기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내하고 손절에 나선 것도 모자라 파는 족족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또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네, 내일 드디어 올해 가장 중요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의 행보와 발언 하나하나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번 FOMC 관전 포인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기자, 이제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 결과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발표됩니다. 결과 발표까지 하루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이번 FOMC 회의 결과에서 연준의 내년 행보를 엿볼 수 있는 만큼 이 전 세계가 내일의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번 파월 의장의 이 스탠스 변화에 좀 적잖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매파 기조가 예상이 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빨리 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이번 12월 FOMC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기존에 했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에서 발을 빼면서 스탠스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어떨지 또 앞으로 나오는 시장 지표들이 어떨지 살피면서 테이퍼링 속도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인 겁니다. 그만큼 연준은 이번 FOMC 결과 발표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시그널을 담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요. 회의 결과에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예, 정말 향후 몇 년간의 정책을 결정할 발언들이 내일 또 쏟아질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네, 이번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 예상대로 혹은 예상을 넘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발언으로 좀 미뤄봤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 예측대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센 발언들이 나오냐 이 부분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 수준을 뛰어넘는 긴축이 나타날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스탠스를 변화하기 이전에는 시장이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기존의 월간 150억 달러 수준으로 그래서 6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현재는 좀 매파적으로 바뀌고 나서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봤고요. 월간 300억 달러로 진행이 되고 또 빠르게 3월에 종료될 것으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보다 더 급진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사실 내년 3월 종료 예상도 네. 좀 앞당겨진 수치인데 그렇죠.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에 더 불을 붙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임금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과제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가게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는 이제 통화량의 구매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예. 임금 상승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8%로 역시나 크게 뛰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더 커졌고요. 예. 이게 40년 만에 가장 큰 수치였잖아요.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통계 작성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9.6%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지수들이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시장의 우려감을 잡기 위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지금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이 테이퍼링 가속화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그 정도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변수로 작용할지 내일 발표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금리 인상의 타임라인입니다. 아, 그렇죠. 테이퍼링과 또 뗄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의 시기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금리 인상이 가시화됐고요. 이제는 시기의 문제인데요. 이번 회의 결과에서 점도표 변화가 어떨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점도표가 내년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됩니다. 이제 현재 시장은 연준이 이번에 발표할 점도표가 역사상 가장 매파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블룸버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번 FOMC가 198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오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라면서 역사적 정책 전환의 전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난 9월 점도표에서는 첫 금리 인상 시점이 내년과 내후년으로 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플레이션 상황에 시장과 백악관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제롬 파월 의장이 재임까지 하면서 이번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재임 전과 후가 지금 입장이 많이 다른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던 파월이 매파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면서 이번 FOMC가 더 주목받은 부분도 있는데요. 기존에 연준이 말했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삭제되거나 적어도 수정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점도표에는 내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른 외신인 CNBC에서 진행한 설문을 보면요. 내년과 2023년, 내후년이죠. 각각 3차례씩 총 6번의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속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내년 6월에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예. 기존에는 내년 말에야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던 시각에서 많이 앞당겨진 겁니다. 또 6월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어제 골드만삭스에서는요. 5월에 첫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 일단 확정적인 상황이고 또 그 속도와 정도에 이제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인상 속도와 정도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사상 가장 매파적인 점도표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죠. 네, 마지막은 고용 지표는 어디쯤으로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예. 이 연준이 기존에 보던 금리 인상의 기준은 고용 안정이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려면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나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먼저는 그 기준을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기조가 좀 눈에 띄는 게 상반기에는 분명히 고용이 변수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 11월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관심이 인플레이션으로 더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또 파월 의장이 이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전환을 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다만 파월의 스탠스 변화가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FOMC 성명으로 연준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실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번 FOMC 관전 포인트 3가지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증권업계는 이번 FOMC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릴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꼽혔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 내일 새벽 열릴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와 조기 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 그러나 증권업계는 미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내년 1분기까지 코스피 30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박스권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난 10월과 11월하고는 투자 심리 자체가 달라졌어요. 아래로 깊게 하락하기보다는 이 안에 박스권에 있으면서 자꾸 위쪽을 바라보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들어 걱정했던 증시 대폭락은 없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간 약 1,700억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 1개월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약 5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는 업종과 종목에 투자 관심을 기울이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우선 길었던 조정 기간을 끝내고 최근 상승 흐름에 합류한 반도체, IT 등 테크 업종을 추천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테크 관련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인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업종, 그리고 전통 테크 업종들이 11월 중순 이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디램 현물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반도체 업황 전체가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를 키우고 있고 주가 또한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 실적은 물론 시스템 반도체와 로봇 등 신사업 전망 또한 밝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을 누르고 반도체 업계에서 세계 1등을 했어요. 매출이랑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시스템 반도체에 지금 AMD하고 퀄컴이 자기의 고객사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뭐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 밖에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자동차 업종과 금융업종을 꼽았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견조한 수요에서 플러스 이제 지연됐던 그런 재고 축적에 대한 생산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매출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상승기에 금융업종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은 내년 반도체 수급난 완화로 인한 생산 판매 호조가, 금융업종은 금리 상승에 따른 실적 확대가 각각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이퍼링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반도체와 자동차 등 특정 업종으로 투자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오늘 오전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SK 실트론과 관련된 사익 편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건데 대기업 총수의 지분 매입 행위가 사업 기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음 판단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했습니다. LG로부터 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인데 4대 그룹 총수가 공정위에 직접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이 사업 기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대기업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7년 SK가 LG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실트론 지분 29.4%를 사들이며 불거졌습니다. SK가 30%가량 낮은 주당 12,871원에 실트론 지분을 모두 살 수 있었음에도 이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긴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SK 측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지분을 인수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인 지분 3분의 2를 충족했기에 매입하지 않은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실트론 지분을 더 사들이는 것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이득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SK는 실트론 지분 추가 매입 대신 ESR 지분을 사들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대기업 총수의 지분 매입 행위가 사업 기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지배 괴리를 부추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소 하나도 안 가지고 이제 모회사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소유하게 돼 결국은 책임 경영을 안 하는 거죠. 망하든 말든 아무렇게나 인수해놓고 책임 안 져버리죠. 자기 돈이 들어가면 길을 쓰고 회사를 키우려고 애를 쓸 텐데.
전원회의에서 제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최소 의결 정족수 5명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체 구성원 9명 중 4명이 재척 등의 사유로 빠지게 된 것도 변수입니다. 출석 의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원회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삼성전자와 IBM이 기존 칩의 2배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신규 반도체 설계 방식 VTPET 아키텍처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일주일간 충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배터리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IBM에 따르면 VTPET 아키텍처는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 기존 나노 공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기존 나노 공정의 경우 미세화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 비용만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IBM은 이번 공정 개발로 반도체 회로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을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공정을 활용하면 암호화폐 채굴처럼 고전력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고 해양 부표와 자율주행차, 우주선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전력 소비량이 낮은 사물 인터넷과 기기 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과 생산 규모는 줄어든 반면 수출액은 3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은 1년 전보다 6.6%와 16% 그리고 4.7% 각각 줄었습니다. 반면 수출액은 3.3% 증가했습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고부가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친환경차는 1년 전보다 76% 더 많이 수출됐고 수출 금액도 64%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유럽 자동차 물동량 최대 규모 항만인 독일 브레머 하펜항에 단독 선적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항만에 단독 사용 가능한 선적 공간을 확보한 건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선사 가운데 최초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독일 브레머 하펜항 내 3개 선석과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야적장으로 구성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독일 브레머 하펜항은 벤츠와 폭스바겐 같은 유럽발 완성차 대부분의 선적이 이뤄지는 곳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만 대가 수출입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선적 공간 확보로 지난해 폭스바겐 그룹과 체결한 계약 물량 운송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폭스바겐은 지난해부터 5년간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공공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사업 속도와 품질 모두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주택시장에서 공공이란 이름은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 나온 LH 직원들의 투기와 성남도시공사와 소수 민간 사업자만 이득을 독점한 대장동 개발 때문입니다. 불공정,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은 모든 공공개발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은 눌러놓은 상태로 보상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용도적 변경하고 업조닝하고 뭐 하다 보면 이익은 막연히 살 수밖에 없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미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규제로서 이런 걸로 큰 개발이익이 이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고 세팅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소유자는 그래 놓고 넌 빠져. 당연히 정당 보상은 돼야 되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공공개발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한몫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팔았거나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린 사람에게 집값 폭등이라는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LH나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 민원과 하자가 많아 품질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질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정작 정부는 민간 개발은 오히려 억제하고 공공주도의 공급 대책만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비사업조합은 공공이란 이름에서 오는 거부감 때문에 공공재개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지난 10일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장동 2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 유인도 떨어진 상황. 전문가들은 공공의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사업 속도와 품질 모두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정부 공공개발 정책에 대한 논란들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는지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 기자, 이 LH 사태가 일어난 지가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뭐 LH 직원들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투기 의혹 사건으로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지금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9일에는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들여서 77억 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 경매 일타 강사로 알려졌던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국회에서는 부동산 범죄 수익을 환수토록 하는 LH 사태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LH 사태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LH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초 정부는 7월 말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정치권 또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 지역사회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결국 토지 적성 평가 등 LH의 일부 업무 기능 이관과 정원 감축만 결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태까지 터지면서 LH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또 광역자치단체 등 5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LH는 공직 유관기관 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반쪽짜리 혁신으로 끝난 상황이라 이런 얘기인데 네. 서울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오늘인가요?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원가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오늘 고덕당일 4단지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 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치 건설단지 34곳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파트의 설계 도급 내역서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택지 조성 원가를 비롯해서 아파트 분양 원가가 산정도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 공개한 분양 원가 항목은 건설 원가 61개 항목과 택지 조성 원가 10개 항목 등 모두 71개 항목인데요. SH는 분양 원가뿐 아니라 분양 수익 공개를 통해서 이익이 환원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LH는 아직 건설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이 사장은 건설 원가 공개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공공기관이 그 투명성이 생명일 텐데 말이죠. 이게 네. 왜 아직도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 이슈플러스에서도 네네. 다루기도 했는데 관련 법안이 결국에는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고요? 네, 여야는 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9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주택법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용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의 경우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벌인 일인데 예.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는 데 있습니다. 이익률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결국 민간 기업들의 수익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되거나 또 부동산 경기 하락기와 맞물리면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현재 구조에 대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허가 비리 등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개발이익의 상한을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하거나 개발 부담금의 환수 폭을 너무 과대하게 설정을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식의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발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런 부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개발 사업에서 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건 뭐 우리가 그동안에도 계속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할 텐데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10%로 제한했을 때 과연 이 괜찮을 것인지 사실 이 중소시공사들 입장에서야 뭐 여전히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대형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참여 요인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 아닙니까? 특히 지방에서는 그 이익률이 많지 않으면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서에 대한 공사가 많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정부가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양질의 뭐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좋은 품질의 주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개발도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도 지금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놓고 지금 당정 간에 좀 충돌을 빚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현 정권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와 정부 간의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서 지금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에 다시 부동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신히 이 부동산 집값이 좀 안정화되는 지금 분위기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제도 이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당정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표심을 의식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반대 또 당내 이견에도 이 이재명 후보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당 역시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정책의 경우 이 신뢰성은 물론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논란으로 이 다주택자들이 이 매물을 거두는 상황까지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 효과는 물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도세 완화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뭐 기다려보자 이런 심리를 부추긴 꼴이 됐는데 지금까지 양도세 완화를 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놨었는지 이런 과학적인 분석은 물론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발언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1 주택건설의 날 행사가 오늘 전경련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주택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는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주택건설인과 주택건설단체 관계자 등 55명에게 정부 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보험 상품 가입으로 끝나지 않고 건강관리까지 꾸준히 책임져주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1대1로 맞춤형 관리를 해주고 건강 미션에 성공하면 포인트까지 제공해줍니다. 금융사의 건강한 변신, 장슬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가 목표한 걸음수를 달성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전문 코치에게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대1 맞춤 관리가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현대해상이 제공하는 하이헬스 챌린지입니다. 현대해상은 건강보험 신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단순히 보험 가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꾸준한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걷기나 건강활동 기록, 콘텐츠 읽기 등 간단한 미션만 성공해도 매월 최대 5,000포인트를 지급하고 간호, 운동, 영양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는 하이헬스 코치들이 직접 건강 상담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뭐 질병이라든가 건강, 식단, 뭐 다이어트 관련된 궁금증을 이제 전반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건강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연동형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가입자의 일일 걸음수는 일반 가입자들보다 약 1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온라인으로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제휴해 고객이 앱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등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헬스케어 스타트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확대해 고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헬스케어 전문 기업을 표방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 당사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하려고 이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금융의 영역이 헬스케어로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노력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AI로 분석해 다양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근손실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의 치료제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IT 인사이드 김선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만, 암, 우울증 등 우리 몸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과의 연관성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제 개발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십조 개에 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서식 환경과 균형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최근 정밀의료 빅데이터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의료 AI 업체 아이도트는 한림대 춘천성심병원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간단한 분변 검사로 간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AI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연구 및 개발에 착수한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에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접목시켜 알코올성 간 질환을 특정하고 이를 AI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간경변이 있는 사람이나 간염 있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간질환이 있는 다른 간질환인 경우에도 그 질환마다 특징적인 그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질환 진단하는데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나 아니면은 병적인 균주의 그러한 그 어떤 영역이나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갖고서 개발을 한다면은 간질환 진단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질환 환자 1,800명의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학습한 아이도트의 AI 솔루션은 간질환 이상 여부를 정상, 간염, 간경변, 간암 총 4단계로 구분해 진단합니다. 간질환 진단을 위해 거쳐야 하는 MRI 검사는 민감도가 낮아 침습적 방식의 조직 검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AI를 이용한 간질환 진단은 이 같은 단점을 극복했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찾아서 이 대변의 유생물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검진을 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민감도를 80% 이상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고. 아이도트는 2년 안에 해당 솔루션을 상용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AI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에 나선 바이오리더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항원 단백질 마이오스타틴과 액티빈을 마이크로바이옴 표면에 발현시켜 노인성 근감소증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노인성 근감소증에 대해서 어떤 단백질들을 표적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인 치료할 수 있을까? 치료제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노인성 근감소증에 대한 여러 문헌 자료도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 AI를 좀 통해서 어떤 타겟을 조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고요. 그 과정에서 2가지 단백질을 동시에 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좀 결론을 얻어서 치료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이 원천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질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처분과 관련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제 머스크가 최근 한 달 동안 약 15조 원가량에 이르는 테슬라 지분을 처분했다라는 뉴스가 거의 쏟아졌죠. 아마 테슬라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미 이제 좀 파악을 하셨을 내용인데요. 그동안 주당 $1,100에서 움직였던 이 테슬라 주가는 이제 현재 $958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쯤에서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머스크가 판다는 주식 도대체 얼마나 더 팔아야 이제 끝나는 걸까? 제가 직접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머스크가 지분을 뭐 파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동안 뭐 투표도 벌이고 트윗에서 했었는데 그때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지금 다 판 게 아니라고요? 얼마가 남은 겁니까? 트위터가 나가고 있는데 네. 바로 말씀드리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우선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주식 처분 현황부터 먼저 좀 살펴보신 다음에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해줘도 재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끌어야 하니까 예.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이 머스크가 이제 돌발 트윗을 올린 게 11월 6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처분 내역을 정리한 표입니다. 우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좀 보시면 머스크는 11월 8일, 그리고 15일, 16일, 23일, 그리고 12월 2일, 9일, 13일 이렇게 해서 총 7번의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같은 날 주식을 매각합니다. 예. 참고로 스톡 옵션은 한 주당 정해진 가격에다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죠. 이 머스크는 스톡 옵션을 행사할 때마다 210만여 주씩 주당 $6.24의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동시에 93만 4,091주씩 매번 매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기 흰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뭐예요? 스톡 옵션 행사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처분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맨 마지막에 합계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머스크는 스톡 옵션 행사로 총 1,496만 1,808주를 매수를 하면서 이 동시에 1,196만 6,421주를 처분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머스크의 이제 총 보유 지분은 사고 팔고 한 걸 다 더해보면 약 230만 주가 최종적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수를 보면 매번 이렇게 계속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까 그 CG를 보면은 매각한 주식 수의 경우에는 계속 동일한 숫자인 것 같아요. 93만 4,091주. 네. 93만 4천 주면 모를까? 왜 4,091주일까요? 네, 저도 공식 내용을 좀 찾아보면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또 다음 날은 다르지 않을까 계속했는데 계속 동일하더라고요. 아마 사실 투자자분들도 저희들과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934091이라는 숫자에 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 아니냐라는 갖가지 추측들이 사실 좀 그동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해석들이 있었습니까? 네, 맨 앞에요. 이 두 숫자 9와 그리고 3을 더하면 12가 저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숫자 나열이 12, 4, 0, 9, 1 이렇게 나열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12월 9일 날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나왔던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들고 와보면 12월 9일 날 머스크의 나머지 4대 회사, 뭐 스타링크나 또 스페이스X 등과 같은 이 4개 회사를 테슬라랑 이제 합병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4개 회사를 합쳐서 하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뭐 12월 9일 날 테슬라 주식을 4대 1로 분할하지 않겠냐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12월 9일이면 벌써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네. 이 때문에 사실 그날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어떤 추측도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추측을 한다는 게 투자자들이 머스크를 어떤 인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머스크의 처분 물량 도대체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제 처분하겠다고 했던 이 지분이 총 몇 %였는지 기억하세요? 10%?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머스크가 보유한 지분이 약 1억 7천만 주였으니까 이 10%면 1,700만 주 가량의 주식을 처분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예. 앞에서 이제 머스크는 현재까지 1,196만 6,421주를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고려하면 앞으로 이제 약 503만 주 가량을 더 팔아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로 좀 계산을 해보면요, 약 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7천억
3천억 원 가량의 물량을 앞으로 더 쏟아낼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 억 원을 조 원으로 잘못 쓴 거 아니죠? 네. 조 단위로 계속 계산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네. 물론 이제 한꺼번에 이 돈들이 다 풀려는 건 아니겠죠, 시장에? 네, 맞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적게는 한 4-5번에 걸쳐서 이 물량을 조금씩 풀어낼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 머스크는 당초에 이 주당 6.24달러에 총 2,300만 주에 달하는 이 스톡 옵션을 이 부여를 받았습니다. 내년 8월 한 22일경까지 좀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일정 부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좀 행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남은 스톡 옵션 수량이 약 이제 한 803만 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머스크가 매번 210만여 주 가량씩을 이제 스톡 옵션을 행사를 했던 걸 고려를 해 본다면 최소 이제 4번에서 5번에 걸쳐서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동시에 또 주식을 또 매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자기 지분의 10%를 판 게 20조 원이라 그러면은 전체 지분은 나머지 90%가 얼마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한 200조 원 가까이 네. 남았다는 얘기인데 20조 원을 이렇게 다 판다고 해도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6월 기준으로 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이 한 17% 정도가 되는데 2대 주주인 뱅가드가 보유한 게 6%가량이거든요. 때문에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테슬라 주가가 11월 초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인데 네. 이 주가 추가적인 이 지분 매각이 앞으로도 내년 8월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 하방 압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이 지수와 관련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거래소에서 KRX CSI 한중 공동 지수를 공식적으로 좀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지수에 편입될 종목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등등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수를 두 나라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 보죠? 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예전에 미국이나 또 대만하고도 사실 좀 비슷한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중 공동 지수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나라 우량주와 그리고 중국의 우량주를 서로 합쳐서 하나의 지수로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거래소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이 한중 대표 기업 50지수 그리고 전기차 지수, 반도체 지수 이렇게 총 3가지인데요. 대표 기업 50지수는 산업별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2개 종목씩 우리나라 25개 그리고 중국 25개 이렇게 총 50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전기차 지수는 이제 전기차 완성 그리고 배터리 업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우리나라 15개, 중국 15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산업 밸류 체인 내에서 역시 15개씩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우량 종목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이 들어갈까요? 기업들이 사실 워낙 좀 많아가지고요. 그나마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전기차와 반도체 이 지수를 중심으로 좀 국내 종목들만 추려봤는데 전기차 지수 중에서는 이제 LG화학과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 또 기아 등을 포함해서 총 15개 종목이 국내에서는 편입이 될 예정이고요. 반도체 지수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리노공업 등을 포함한 상위 15개 종목이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이 편입 종목과 관련한 이 전체 자료는 거래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우리 종목하고 중국 종목을 왜 이렇게 합치는 겁니까? 이게 중국과의 자본시장 협력 차원에서 거래소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네. 이렇게 공동 지수를 만들면 아무래도 양쪽 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보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보통은 이제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저렇게 이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보통 ETF 정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겠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커가 얘기한 대로 이 ETF를 통해서 좀 관심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 ETF 상품 출시는 한 내년 6월경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꽤 오래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수는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발표 후에 15영업일 뒤에 ETF를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뒤에 이제 상품 출시가 가능을 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왕이면 좀 같은 시기에 상품을 내놓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좀 6개월 뒤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시아의 핵심인 두 나라의 우량주가 모여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ETF 이 편입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총이 낮은 종목들을 매수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이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낮은 기업들은 약간의 수급만 받쳐줘도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내일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나옵니다. 2012년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9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만약 패소할 시의 시나리오인데요. 통상임금 인상분을 소급해서 직원들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길어진 소송인 만큼 이 금액만 최대 7,5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게 앞으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업계 통상임금 결정에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1심은 근로자의 편을 들어줬고 2심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조선업계가 이제 막 재무 상황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구간인 만큼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가 적용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 현대중공업이 보호예수 물량이 17일에 또 풀리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데요. 패소한다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내일 결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